난 지금 보라이 씨 변호사야. 내 의뢰인 끝까지 보호해야만 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뭐예요 그게 대체? 끝까지 곁에 있어줄게요. 어떻게든 기억을 찾아낼 거야. 반드시. 낯선 천장이었다. 도라익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익숙하지 않은 방.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벽은 깔끔하게 비어 있었고 가구 배치도 군더더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방이었다.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세나는 새벽에 라익을 집으로 데려온 후 밤새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들을 떼어내느라 한잠도 못 잤다. 책장 위에 앨범들, 진열장 안에 굿즈들, 심지어 달력에 표시해둔 스케줄까지. 11년 덕후의 흔적을 지우는 건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침대 머리맡에 작게 붙여둔 포토카드까지 떼어내고 나서야 그녀는 숨을 돌렸다. 변호사와 의뢰인. 그 선을 넘으면 안 됐다. 적어도 라익 앞에서는. 라익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자신의 광고판에 새빨갛게 휘갈겨 쓰인 살인자라는 글씨.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우성의 생각으로 가득 찬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소주를 들이켰던 것 같았다.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맹세나 변호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라익의 앞에 해장국과 물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다행이네요. 못 깨어나실 줄 알았는데. 세나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당분간 여기 머물러요.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요. 라익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겠다고. 하지만 세나는 단호했다. 지금 라익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인터넷에는 그의 주소와 출입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어젯밤처럼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는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라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나의 말이 맞았다. 지금 그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자신의 집은 친구가 죽은 곳이고 회사는 그를 버렸고 팬들은 그를 살인자라 부르고 있었다. 세나가 손가락을 3개 펴보였다. 조건 있어요. 하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20분 내로 복귀할 것. 둘, 모든 일정은 저와 공유할 것. 라익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세나의 3번째 손가락이 펴지며 나온 말에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셋, 저한테 숨기는 거 없어야 해요. 라익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세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을 상대해온 그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라익은 이내 표정을 정리하고 대답했다. 알겠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공허한 울림이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세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화면 속에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홍혜주. 재벌가의 딸이자 라익의 전 연인. 혜주는 거실로 들어서며 라익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혜주가 세나를 향해 돌아섰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참고인 조사받으래요. 전 연인이라고. 세나는 묵묵히 들었다. 혜주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사건 당일 저녁 7시. 발신자는 강우성이었다. 우성 오빠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라익이가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오늘 찾아가서 얘기 좀 하려고 한다고. 근데 혜주가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우성 오빠가 그랬어요. 최근에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옛날 일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같은 시각 박충재는 경찰서 근처의 PC방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건 당일 빌라 인근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빌라 정문 앞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한 대. 시간을 확인하니 밤 11시 47분이었다. 영상을 더 돌려보자 같은 오토바이가 12시 3분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12시 51분에 또 한 번. 충재는 화면을 확대했다. 번호판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충재는 휴대폰을 들어 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는 중얼거렸다. 이거 뭔가 있는데. 세나는 검찰청에서 나오며 증거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배수구에서 발견됐다는 검은색 장갑. 곽병규는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며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세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세나는 박충재를 불러 장갑 사진을 확대해서 프린트하게 했다. 그리고 라익의 손 사이즈 데이터를 확인했다. 골디엔터테인먼트에서 입수한 의상 제작용 신체 치수 자료. 세나는 두 수치를 비교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장갑은 M 사이즈였다. 하지만 라익의 손은 L 사이즈에 해당했다. 기타와 베이스를 오랫동안 연주해온 그의 손은 일반인보다 컸다. 저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지른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럴 이유가 없었다. 세나는 충재에게 장갑 브랜드와 판매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누군가 심어놓은 거야. 라익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는 금보상이 불청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백 기자. 연예부 기자 중에서도 특히 악질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금보상의 맞은편에 앉아 느긋하게 커피를 홀짝거렸다. 백 기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사건 당일 라익의 팬미팅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군중 속에 섞여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빨간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금보상의 얼굴이 굳어졌다. 백 기자는 그 반응을 즐기듯 웃으며 말했다.
그때 그 사건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10년 전에 합의 잘 받으렸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금보상은 이를 악물었다. 10년 전. 그때 일은 완벽하게 묻혔어야 했다. 연습생 한 명이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돌연사로 처리됐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강우성이었다. 금보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를 원하느냐고. 백 기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다. 금보상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세나는 충재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10년 전 골디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사망 사건. 당시 경찰 기록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것이었다. 사망자의 이름은 박준영. 18살. 라이과 같은 방을 쓰던 연습생이었다. 세나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연습생 명단. 거기에 강우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목격자. 하지만 그의 진술은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세나는 라익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영이라는 이름을 아느냐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나를 홍혜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심한 사람 특유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세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혜주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라익이랑 헤어진 진짜 이유를 말하겠다고. 세나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혜주는 그것을 보고도 개의치 않았다. 우성 오빠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고 혜주는 말했다. 라익과 사귀고 있을 때 우성은 오랫동안 혜주를 좋아해왔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며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혜주는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 셋의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세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라익과 우성의 다툼.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세나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정보가 너무 많았고 그 정보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골목길을 걷는데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세나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맹렬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왔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다. 몸이 얼어붙었다. 피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세나의 몸이 휙 돌아갔고 오토바이는 그녀의 코앞을 스치며 지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뒤를 돌아보니 라익이 서 있었다. 그가 그녀를 구한 것이었다. 라익의 눈이 사라져가는 오토바이를 쫓았다.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우연 같지 않아. 세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충재가 보고한 CCTV 속 오토바이. 사건 당일 빌라 주변을 배회하던 그 오토바이. 그리고 방금 자신을 덮친 오토바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세나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는 1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인물 관계도가 붙어 있었다. 라익, 강우성, 박준영, 금보상. 그리고 그들을 잇는 선대. 충재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다. 10년 전 사망한 연습생 박준영의 형이 있다고. 박준혁. 준영이 죽은 후 그는 골디엔터테인먼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죄로 구속됐고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를 들락거렸다고. 세나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느냐고. 충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2달 전에 출소했다고.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세나는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다. 박준혁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동생의 죽음을 은폐한 금보상에 대한 복수. 그리고 당시 목격자였으면서 침묵한 강우성에 대한 분노.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동기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할 수 없듯이 동기만으로는 무죄도 증명할 수 없었다. 세나에게 필요한 것은 라익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때 충재가 또 하나의 정보를 꺼냈다. 최재희의 알리바이를 조사해봤다고. 사건 당일 밤 그가 숙소에 없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그가 주장하는 여자친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세나의 눈썹이 올라갔다. 충재는 말을 이었다. 최재희가 당일 밤 11시쯤 숙소를 나서는 CCTV를 확보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숙소로 돌아오는 영상이 있을 뿐 그 사이 8시간 동안 그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세나는 메모를 했다. 최재희. 동기는 충분했다. 라익과의 오랜 갈등, 콘서트 당일의 다툼, 그리고 영빈의 부상. 그는 라익을 진심으로 증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오만으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까? 게다가 피해자는 라익이 아니라 강우성이었다. 뭔가 맞지 않았다. 라익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의 파편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우성의 얼굴. 자신의 뺨을 때리던 그의 손. 그리고 그 이후의 공백.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 라익이 돌아서며 말했다. 어떻게든 기억을 찾아내겠다고. 최면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고. 우성이한테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나는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지고 충재가 퇴근한 후에도 세나는 사무실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빌라 정문, 후문, 주차장, 엘리베이터.
모든 영상을 한 프레임씩 넘기며 확인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눈이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흐려질 무렵 세나의 손이 멈췄다. 화면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영상을 뒤로 돌렸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다. 빌라 후문 CCTV. 시간은 밤 12시 23분.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빗줄기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후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세나는 영상을 최대한 확대했다.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체형으로 보아 남성인 것 같았다. 키는 중간 정도. 라이보다는 작아 보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었다. 그날 밤 라익의 집에 라익과 우성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들어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각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세나는 영상을 캡처하고 프린트했다. 흐릿한 실루엣이지만 이것은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다. 그녀는 라익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라익은 바로 받았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세나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다. 찾았어요. 그날 밤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라익의 숨소리가 들렸다. 한참의 침묵 후에 그가 물었다. 누구냐고. 세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모른다고.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전화를 끊은 세나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 속의 흐릿한 실루엣. 그 안에 모든 답이 숨어 있었다. 세나는 중얼거렸다. 넌 누구지? 그리고 왜 우성을 죽인 거야?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었다. 한편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세나의 사무실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토바이 헬멧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 변호사 생각보다 빠르네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돌아이 3, 4화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